난향야화에 방문해주신 마님과 선비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들려드릴 재미난 이야기 들어보실 준비가 되셨는지요? 하면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초겨울의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며칠 전 내린 서리가 녹지 않고 기와골마다 하얗게 내려앉아 달빛을 받은 은어대처럼 반짝이는 밤이었지요. 그러나 운종가 넘어 북적이는 저작거리를 등진 한적한 양반가의 고요는 어두운 비보의 무게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젊고 촉망받던 궁중시인 박진사의 서재에서 그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발견된 것이었지요. 발견 당시 그는 평소처럼 책상에 앉아 붓을 쥔 자세였으나 몸은 이미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검시관은 급작스레 찾아온 신마비로 인한 병사라 잠정 결론을 내렸어요. 외상 하나 없었고 또한 독살의 흔적 역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허나 사건을 처음 목격한 아랫사람의 눈에 무언가 기이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박진사가 쥔 붓 바로 옆 잘 펼쳐진 백지 위에 생전 처음 보는 새파란 꽃잎 하나가 놓여 있었던 것이지요. 그 꽃잎은 바로 달빛 아래에서만 그윽한 향을 낸다는 희귀한 월화향이었답니다. 이 기이한 일에 대한 보고는 궁예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단순한 병사가 아닐지 모른다는 흉흉한 소문과 함께 왕은 이 죽음 뒤에 숨겨진 정치적 암투나 불온한 세력의 준동을 의심했습니다. 그리하여 가장 신임하는 젊은 인재였던 얼음 같은 칼날이라 불리는 의금부도사 이준창에게 비밀리에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라는 특명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한양에서 가장 이름난 지물포 연당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종이와 먹의 향으로 시작되었어요. 연당의 주인이자 웬만한 선비보다 종이와 먹에 대해 더 깊은 식견을 가진 홍채원은 아침 일찍부터 가게를 쓸고 닦으며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였지만 그녀의 손끝은 종이에 베이고 먹이 물들어 투박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이어 가산을 일으키고 어린 동생을 건사해야 하는 그녀에게 고운 손은 사치였지요. 언니 들었어? 북촌의 박진사 나으리가 간밤에 돌아가셨다지 뭐야. 가게 뒤편에서 죽을 쓰던 동생 채란이 호들갑을 떨며 말했습니다. 채원은 묵묵히 붓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대꾸했어요. 그래, 들었단다. 참으로 흉흉한 일이야. 학문이 깊고 성정이 고다 따르는 이가 많다 들었는데 말이야.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돌아. 글쎄, 시신 옆에 웬 꽃잎이 놓여 있었다나 봐. 그 말에 채원의 손길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사실 박진사는 사흘 전 그녀의 가게에 들러 가장 값비싸기로 이름난 고급 종이인 자아선지 한 톳을 사간 손님이었습니다. 귀한 시를 옮겨 적을 참이라며 유난히 흡족해하던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우연이었으면 좋겠는데. 동생에게는 감추고 있었던 채원의 불길한 예감은 조용히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이틀 뒤에 결국 현실이 되어 나타났지요. 이번에는 남산골의 김참봉이 자신의 사랑채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이번에도 사인은 신마비, 그리고 시신 곁에는 어김없이 월화향 꽃잎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채원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지요. 김참봉 역시 닷새 전 연당에 들러 자아선지를 사간 손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연당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한 사내로 인해 가게 안의 공기가 서늘하게 가라앉는 것을 채원은 느꼈습니다. 잘 달인 비단 도포에 날렵한 갓을 쓴 사내는 장사치나 선비와는 다른 종류의 위험을 풍기고 있었으니까요. 곱게 뻗은 콧날과 서늘하게 다물린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형형한 눈빛은 그가 관료, 그것도 보통 관료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바로 의금부 도사 이준창이었습니다.
이곳의 주인이 누구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묻는 물음에 채원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이곳의 주인이옵니다. 나으리. 헌데 무슨 일로 예까지 찾아오셨는지요? 종이가 필요하신 선비님으로는 보이지 않사옵니다만. 의금부에서 나왔소. 준창은 짧게 신분을 밝히고는 채원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젊은 여인이 한양제일의 지물포 주인이라는 사실이 조금 의외라는 듯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박진사와 김참봉이 이곳의 단골이었는가? 네, 나으리. 두 분 다 저희 연당의 귀한 손님이셨지요. 특히 종이와 먹을 보는 안목이 아주 높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채원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준창의 오만한 시선에 조금 불쾌했지만 섣불리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그들을 본 것이 언제인가? 그들이 이곳에서 무엇을 구매하였는지 그 내역을 소상히 말해보게. 박진사께서는 열흘 전, 김참봉께서는 아흘에 전에 다녀가셨습니다. 두 분 모두 자아선지라 불리는 종이를 한 토씩 사가셨지요. 자아선지, 자아선지라. 준창은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두 의문의 죽음,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행선지였던 연당. 이는 희생자들의 유일한 공통점이었습니다. 허나 그저 우연으로 치부해버리기엔 석연찮은 구석이 많았지요. 그 자아선지라는 종이가 무언가 특별한 것이라도 있어? 특별하다마다요. 안희성에서 들여온 최상품으로 먹물을 잘 머금을 뿐 아니라 천년이 지나도 그 빛이 바래지 않는다고 하지요. 한양에서도 오직 저희 연당에서만 구할 수 있는 귀한 종이기에 아름아름으로 찾으시는 문웅들이 많으시지요. 채원은 자신의 가게 물건에 대한 자부심을 담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준창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물이나 팔아먹는 장사치 계집에게는 관심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는가? 누군가와 동행했다거나 혹은 쫓기는 기색이 있었거나 낯선 이야기를 늘어놓았다거나 말일세. 채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고압적인 태도를 가진 준창에게 말을 꺼내기가 걱정스러웠지만 두 사람의 죽음이 마음에 걸렸던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다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같은 이야기? 네, 자아선지는 그 귀함이 매우 각별하기에 보통은 주상께 하사받은 시구절 혹은 문구들을 필사하는 용도로 사용하고는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극도로 귀한 문인들의 구절 정도를 적는 용도이지요. 헌데 그런 용도라면 을의 자랑을 곁들이는 법일진데 두 사람 모두 그런 기색은 전혀 없었사옵니다. 대신 사라진 시라는 말을 사용하셨지요. 사라진 시라니. 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자세하게는 묻지 않았사옵니다. 허나 곧 그 사라진 시의 진짜 주인이 될 게라며 자아선지에 그 시를 옮겨 적을 것이노라 기뻐하셨지요. 시라는 단어가 나오자 준창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냉철한 그의 세상에는 오직 법도와 증거, 논리뿐이었기에 감상적인 시 따위가 냉엄한 수사에 끼어들 자리는 없었지요. 시라니. 그것이 이상한 점이란 말인가? 문인이 시를 가까이 한 것은 당연한 이치. 괜한 시간을 들였군. 그는 코웃음을 치듯 짧게 내뱉었습니다. 그 경멸적인 어조에 채원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요. 허나 나으리 장사치에 섣부른 짐작은 수사에 혼란만 줄 뿐이오. 그들이 누구와 만났는지 혹은 이곳에서 누구와 원한이라도 진 바가 있는지 그것만 고하시오. 차가운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채원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필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음에도 그는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얼음 같은 사내에게는 자신의 직감이나 통찰은 한낱 부질없는 망상처럼 취급될 뿐이라는 걸 깨달은 채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나으리. 준창은 그런 그녀를 잠시 더 지켜보다가 별 소득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미련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시 찾을 것이니
그동안 한양을 떠나지 마시오. 이곳은 제 터전이오니 그러한 기운은 마시지요. 마지막까지 명령조의 말을 남기고는 연당을 나서는 준창에게 채원은 딱딱한 어조로 답했습니다. 문 밖으로 그의 단단한 어깨가 사라지자 그가 남기고 간 서늘한 냉기만이 가게 안에 남아 있었어요. 그의 오만한 만큼이나 채원의 마음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장사치에 섣부른 짐작이라 치부하니 오히려 오기가 생기는 법이지요. 을금부의 도사식이나 되는 분께서 종이와 먹, 붓을 다루는 이들에게 시라는 것이 얼마나 큰 화두인지를 모르시다니요. 글을 쓰는 이의 혼과 숨결을 담는 그릇이라는 점을 간과하시면 아니 되신답니다. 게다가 우리 집은 그저 지전이나 해먹는 삼류 장사치 집안 따위는 아니라는 말씀. 결국 자존심이 있는 대로 상했던 채원은 오만한 이준창을 한 방 먹일 만한 쓸만한 단서를 찾기 위해 사라진 시라는 그릇에 남은 미세한 흔적을 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가게 깊숙한 곳,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낡은 장부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희미한 먹 냄새와 함께 십수년의 세월이 펼쳐졌지요. 채원은 밤을 새워 장부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진사와 김찬봉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쪽을 찾아냈어요. 그들은 단순히 연당의 단골인 것을 넘어 매달 보름이면 늘 같은 종류의 먹과 붓을 함께 사가곤 했던 것이었지요. 그 역시 흔치 않은 것으로 주로 무당들이 굿을 할 때 사용하거나 혹은 중한 의식을 치르는 용도로 사용되던 희귀한 종류들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넋을 기리거나 원한을 잠재우는 용도였지요. 역시 단순한 손님들이 아니었어. 채원은 더더욱 아버지가 남긴 기록들과 장부, 그리고 고서들을 뒤지기 시작했고 결국 희생자들이 청남시회라는 작은 사모임의 일원들이었다는 사실까지 알아내게 되었지요. 채원의 아버지는 종이를 만들던 장인, 즉 지장이자 또한 조지서에서 오랜 기간 일했던 전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시뿐 아니라 시조에도 일가견이 있어 시를 짓고 읊는 것에 많은 관심을 두었지요. 그리하여 저명한 문인들과 유학자들이 시조와 한시를 다루며 교류하던 모임들도 꿰고 있었고 기록하기를 좋아하던 성미에 걸맞게 쓸만한 기록들을 많이 남겨놓은 터였어요. 채원은 아버지께서 남기신 기록을 토대로 시회에 속했던 다른 인물들의 목록을 조심스럽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후로 시일이 훌쩍 지난 어느 날, 이준창은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사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고 상부에서는 연일 그를 닥달하고 있었지요. 희생자들의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원한 관계나 금전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간 막힘없이 모든 문제를 풀어오던 뛰어난 인재였던 준창의 머릿속은 풀리지 않는 회색 안개가 자욱하게 낀 듯 답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득 그의 귓가에 조롱하듯 맴도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라진 씨에 대해 논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물포의 젊은 여주인이 뱉은 당돌한 목소리였지요. 준창은 애써 그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결국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현실을 자각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활을 시켜 희생자들의 학문적 교류와 시구절과 한시를 교류하는 것과 관계된 모든 것에 뒷조사를 명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부하는 놀라운 보고를 들고 온 것이었지요. 실마리를 찾았사옵니다. 두 사람 모두 5년 전 파설을 숭상하던 집단에 속해 있었답니다. 파설. 파설이라면 바로 영모에 휘말려 쓰러진 비운의 천재 시인이자 대문웅이 아니더냐. 예, 나으리. 그들이 파설의 미발표 유작을 찾기 위해 수년간이나 애써왔다는 증언들을 다수 들었습니다. 역적으로 처단된 인물이니만큼 지금은 모두가 쉬쉬하며 감추고 있지만 분명하다 하옵니다. 게다가 파설이 남긴 유작이 만약 존재한다면 억만금을 내고 사겠다는 수집가들과 부호들이 뒷전으로 줄을 섰다는 풍문이 파다한 모양입니다요. 그것이 속칭 사라진 시라 일컬어지며 아직 그 누구도 찾은 적이 없다 합니다. 사라진 시, 그것이 참말이더냐?
준창의 머릿속이 강하게 번뜩였습니다. 요설로 조정을 어지럽혔으며 또한 주상을 음해한 죄로 지엄한 법도에 의해 단죄된 역적이자 또한 당대를 주름잡았던 불세출의 천재 문인인 파설. 역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는 시대를 뛰어넘는 절창으로 암암리에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준창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그 시라는 단서가 어쩌면 이 모든 사건의 심장을 관통하는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밤 달빛이 교교히 연당의 처마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채원이 하루의 장사를 마치고 고단한 몸을 추스르려 할 때 그림자처럼 한 사내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바로 이준창이었습니다. 어머나 깜짝이야. 뉘십니까? 이거 늦은 밤에 실례했소. 사안이 사안인 만큼 날이 밝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이리 온 것을 이해해 주시오. 일전에 보인 오만한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고 깊은 고뇌에 잠긴 얼굴로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를 내는 준창을 보자 채원은 애써 태연한 척 그를 맞이했습니다. 의금부 나으리께서 이 밤중에 어인 행차이십니까? 혹여 장사치에서 뿌른 짐작이 필요해지셨는지요? 채원의 목소리엔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준창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경솔했음을 인정하는 바요. 그에 대한 사과도 하겠소이다. 그대가 의구심을 품었던 단서가 아무래도 정곡이었던 듯합니다. 파설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이 있소? 그러자 채원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파설이라면 아버지께서 살아생전 그토록 아꼈던 시인의 이름으로 채원 역시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입 밖에 내어서도 아니될 역도의 이름이기는 하나 물론 알고 있습니다. 좋소. 자세한 이야기는 안으로 들어가 마저 이어가지요. 시간이 늦기는 하였으나 아까도 말하였듯 총각을 아낄 수 없는 일이오. 자세를 한껏 낮춰 사정하는 준창의 태도에 채원은 속으로 씩 웃고는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낡은 등잔불 아래 마주 앉은 채로 자초지종을 나누었고 차가운 달빛 새어들어오는 서고에서 오래된 종이 냄새와 그윽한 먹의 향기를 벗삼아 신분의 벽을 넘어선 비밀스러운 공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채원은 지금까지 아버지의 기록물을 토대로 자신이 찾아낸 청남시의 명단을, 또한 준창은 채원이 접근하기 까다로웠던 파설의 역무와 관련된 정보를 나누었지요. 파설이 역도로 몰려 차명을 당하고 멸족의 화까지 입었지만 실은 그것이 간계로 이루어진 모함이었고 억울하게 화를 당했다는 후문이 있어. 하지만 이미 역도로 처단된 존재였기에 그것은 입 밖에 낼 수 없는 비밀처럼 여겨져 지금껏 유지되어 왔지. 줄곧 대화를 나누며 머리를 맞대던 중 준창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헌데 이 명단에 있는 자들 중 이권과 시역이라는 이름이 유난히 자주 보이는 것 같군. 이 자는 아까 전 장부에서도 여러 번 보았던 자가 아니오? 아, 권시영 나으리 말씀이십니까? 이분께서도 저희 가게에 자주 들르시는 단골분 중 한 분이십니다. 지금은 새가 떨어진 몰락 반가의 자제시지만 시와 예를 매우 사랑하시는 풍류객이시지요. 그 품행이 조금 가볍기는 하나 채원낭자 하며 저에게 격이 없이 친근하게 대해주시기도 하고 말입니다. 격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것 아니오? 한 지전을 책임지고 있는 여주인을 어찌 그리 가벼이 호명한다는 말인가? 채원의 그 말에 준창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준창 스스로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왠지 모를 불쾌감이 치밀었지만 그는 애써 감정을 감추고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협동하여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시간이 계속되었고 그날 이후 준창은 아예 약속이라도 한 듯 밤마다 연당을 찾았습니다. 그는 채원과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의금부 도사로서 지내온 제 인생관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지요. 법도만으로는 볼 수 없는 진실이 있음을 채원의 통찰력과 직관을 통해 배우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는 이따금씩 어두운 등잔불빛에 잔뜩 물든 속눈썹을 내리깐 채원의 표정을 힐끗거리며
남모르게 제 얼굴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이 미세한 감정의 변화는 채원 또한 마찬가지여서 처음에는 방만하다 여겼던 그의 단단한 논리를 점차 인정하기 시작했고 또한 준창이 가진 정의에 대한 남다른 신념 또한 존경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고지식할 정도로 올곧은 성품이었기에 각박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듯한 강직함이 느껴져 채원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은밀하다면 은밀한 공조가 지속된 지 달포의 시간이 흐른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채원이 가게 문을 닫고 홀로 뒤뜰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술에 취한 활패 두 명이 비척거리며 다가와 그녀를 희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누구시오? 연당 여주인 아니시오? 허허, 이 고운 손으로 종이만 만지기엔 참으로 아깝다는 그런 이야기이지. 일도 끝이 난 듯하니 우리와 함께 술이나 한잔 나누는 것이 어떻소이까? 이 세상엔 계집이 잡아야 할 것이 종이 말고도 많이 있소이다. 채원이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사내의 더러운 손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공포로 눈앞이 아찔해지던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폭풍처럼 나타났습니다. 바로 준창이었습니다. 그는 말 한마디 없이 번개 같은 몸짓으로 사내들의 팔을 꺾어 내동댕이 쳤지요. 의금부 도사 이준창이다. 제 아무리 하찮고 배우지 못한 버러지라 하여도 의금부가 어떠한 관청인지는 익히 알고 있을 터. 그 비루한 목숨이라도 건지고 싶으면 썩 내 눈앞에서 꺼지거라.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는 그들을 차갑게 지켜보던 준창은 이내 굳은 얼굴로 채원에게 다가왔습니다. 다친 곳은 없소. 늘 얼음 같던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수사관의 날카로움 대신 채원에 대한 염려와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어요. 예, 덕분에 괜찮사옵니다. 헌데 나으리께서 어찌 이곳에 오늘은 저와 약조하신 날이 아니시지 않사옵니까? 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늘 이 시간에 자신을 찾아왔지만 오늘은 약조한 날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자 준창은 시선을 피하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지요. 그저 순찰 중이었소. 밤이 깊으니 지물포에 아녀자 혼자 있는 것이 위험해 보여 들렀을 뿐 다른 이유는 없소이다.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라는 것은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그녀가 안전하게 연당의 문을 닫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채원 또한 준창의 얼굴이 푸짐하게 익은 홍시빛이 되어 있음을 눈치채고 있었지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신분의 벽과 사건의 긴장감이 잠시 허물어졌고 어색하지만 따스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채원은 자신을 향한 그의 마음을, 준창은 법도 너머에 지키고 싶은 것이 생겼음을 어렴풋이 깨닫게 된 밤이었지요. 의금부 도사식이나 되시는 분께서 이리 친히 술라군들이나 하는 순찰을 나오신답니까? 의금부는 높은 권력의 기관이오. 하여 소속 관리들은 물론 그 아전들조차 목을 뻣뻣하게 하고 다니지. 의금부의 최말단 나장들의 횡포조차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오. 듣자 하니 이러한 밤중에도 의금부 관리를 참칭하는 일이 다반사라 하니 내 어찌 의금부 도사의 자격으로 그것을 두고 보기만 하겠소. 그러니 이리 순찰을. 예, 잘 알겠습니다, 나으리. 그럼 기왕 순찰을 도시는 김에 제 거처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겠사옵니까? 그리하든지. 한편 이러한 두 사람의 간지러운 모습을 어두운 골목 저편에서 서늘한 눈으로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그는 줄곧 채원에게 호의를 베풀며 연당을 자주 찾았던 한량 권시혁이었습니다. 어쩐 일인지 그의 얼굴엔 채원을 향한 부드러운 미소 대신 차가운 질투와 알 수 없는 분노가 서려 있었지요. 그날 밤 이후 연당의 낡은 등잔불은 채원과 준창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등대가 되었습니다. 함께 밤을 새워 흩어진 단서들을 맞추어 가며 두 사람의 마음 또한 먹물이 종이에 스미듯 서로에게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지요.
준창은 채원의 비범한 지혜와 밝은 성품에, 채원은 그의 강직함 뒤에 숨은 따스함에 어느새 서로가 흠뻑 기대게 되었습니다. 어렴풋이 자신들의 마음에 피어오른 연심에 흐뭇함까지 겸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사건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었습니다. 월하향이라. 대체 범인은 어찌하여 이 꽃잎을 남기는 것인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는지. 준창이 좁은 탁자 위에서 희생자들의 유품 목록을 살피며 중얼거렸습니다. 채원은 그의 고민스러운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뇌리를 스치는 기억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희귀한 먹을 보여주며 들려주셨던 이야기였어요. 나으리, 지금 생각이 난 것인데 아주 오래전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먹이 있지만 오직 달빛 아래에서만 피는 월화향의 정유를 뽑아 악유와 섞어 만든 특수한 먹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먹은 칠흑같이 검으면서도 은은한 향을 품어 귀신을 쫓고 마음을 맑게 하는 힘이 있다고 했지요. 그것이 바로 월향묵이라 불리는 먹이옵니다. 채원의 설명에 준창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월향묵을 만드는 비법은 그 구전이 끊겨 오직 한 사람만이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5년 전 역적으로 몰려 쓰러진 비운의 천재 시인, 바로 파설 그분뿐이었다고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준창이 낮은 신음을 흘렸지요. 그는 자신의 턱을 쓸어 만지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기분이로군. 희생자와 파설의 관계로 보건대 어쩌면 범인은 단순한 살인귀가 아닐 수도 있겠소. 파설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자. 어쩌면 이것은 내 추측일지도 모르나 억울하게 역도로 몰린 파설의 복수를 대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군. 그렇다면 나으리, 청남시의회 명단에 있는 자들이 다음 목표가 될 수도 있사옵니다. 나으리 말씀대로 파설에 대한 충심이나 존경으로 저지른 일이라면 특히 파설을 가장 흉내내고 싶어 했던 자들을 표적으로 삼겠지요. 채원의 외침에 준창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채원이 정리해준 명단을 다시 펼쳐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준창의 시선은 한 이름에 머물렀습니다. 호탕한 풍류계 기자, 연당의 단골 손님이었던 권시혁. 그는 청남시회의 핵심 인물이자 파설의 시풍을 가장 빼닮았다는 평을 듣던 선비였습니다. 파설이 역도로 몰렸을 당시에도 그를 아낀 주변 유학자들이 극구 말릴 정도로 파산을 두둔하기도 하였지요. 아무래도 이자를 유념히 살펴야 하겠소. 확실한 꼬리를 밟기 전까진 채원낭자도 이자를 필히 조심하시오. 이자가 이곳 연당의 발을 지속적으로 들이는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 말이오. 어머나, 어찌 이리 기쁠 수가. 혹여 소녀를 걱정해 주시는 것인가요? 어흠. 채원과 준창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을 빛냈고 그날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의 오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권시혁이 연당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부드럽고 호탕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으하하, 보시오 채원낭자, 그간 별일 없으셨소? 저작거리에 아직도 흉흉한 소문이 도는 데다가 일전에는 불미스러운 일까지 있다 들어 내 일이 걱정이 되어 들렀다오. 그는 채원의 안위를 걱정하는 척하며 그녀의 손을 슬며시 잡고는 너스레를 떨어대었지요. 그 순간 채원은 그의 손끝에서 전해져 오는 섬뜩한 냉기에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어요. 그리고 그의 소매자락에 아주 희미하게 묻어있는 검붉은 자국이 있음을 발견했지요. 그것은 오래된 먹물 자국 같기도 혹은 말라붙은 핏자국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나으리야말로 별일 없으셔야지요. 다른 손님께서 이르시길 요즘은 좋아하시던 시회에도 통 나오지 않으신다 들었습니다. 채원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의 손을 빼냈습니다. 시혁의 미소가 순간 굳어지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하, 시외라니. 박진사와 김찬봉이 그리 허망하게 가버린 마당에 어찌 시 따위를 논할 기분이 나겠소?
나는 당분간 붓을 놓고 조용히 지낼 참이오. 시혁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너털웃음을 터뜨렸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이 뭔가를 꿰뚫고 있다는 듯 채원을 응시하고 있었고, 채원은 그간 보아오던 설렁거리는 한량 권시혁 대신 서늘한 살기를 가진 죽음의 그림자를 마주한 기분이 되어 오금이 저릴 정도의 한기까지 느끼고 말았지요. 그날 시혁이 돌아간 후 채원은 두려움에 떨리는 마음으로 준창을 찾았지만 그는 바쁜 공무 때문에 자리를 비운 참이었지요. 하는 수 없이 채원은 준창에게 서신을 남겼습니다. 나으리, 권시혁, 그자가 범인일지 모릅니다. 그의 소매에서 이상한 자국을 보았습니다. 저와 나으리가 함께 이를 도모하는 것을 눈치챈 듯한 모양새였으니 어쩌면 그가 도주할 우려도 있사옵니다. 그 밖에 의심이 가는 부분들과 그의 태도, 그리고 아직 준창에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권시혁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을 빼곡히 서신에 담아내었지요. 이후 서리에게 서신을 전하고 돌아와 가게를 지킨 채원은 밤이 되어 파할 시간이 되자 연당의 문을 닫기 위해 바깥으로 나왔지요.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채원 낭자, 오늘은 벌써 문을 닫으시오? 권시혁이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서서 기이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채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으리, 어찌 아직도 여기에? 낭자를 기다렸지요. 보아하니 곧 의금부의 그자와 밀담을 나눌 시간이 된 듯하여 내 이번만큼은 그자에게 낭자를 빼앗기기 싫어 이리 내 순번을 되찾으려 기다렸다오. 자, 허면 이제 우리도 우리만의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되지 않았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러운 선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수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채원이 뒷걸음질 치자 그는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그녀의 입을 막고 팔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곤 저항할 틈도 없이 채원은 어둠 속으로 끌려갔습니다. 채원이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사방이 거미줄로 뒤덮인 폐가의 대청마루에 묶여 있었습니다. 퀴퀴한 먼지와 썩은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창호지 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만이 그녀의 공포를 비추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달빛 아래 권시혁이 서 있었습니다. 깨어났군. 자, 여기가 어딘지 아시오?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향로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바로 월화향의 향기였습니다. 여긴 바로 내 스승이시자 내 어머니의 정인이셨던 파설 어르신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신 곳이오. 그리고 바깥에 득식을 거리는 저 위선자들이 그분의 마지막 유작 월화비가를 훔쳐내려 했던 바로 그곳이지. 시혁의 얼굴이 슬픔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나는 파설 어르신의 숨겨진 제자이자 또한 영모의 누명을 쓰고 함께 죽어간 파설의 연인이었던 한 여인의 아들이오. 박진사, 김참봉. 그 위선자 놈들은 스승님의 시를 숭상하는 척하며 실은 누구보다도 스승님을 질투하던 자들이었소. 스승님의 명성과 세간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성품까지 모든 것을 시기하던 잡배들이었다오. 하여 거짓 계간을 꾸며 스승님을 역도로 몰아낸 뒤 세상에 공표치 않은 시문들을 훔쳐내 자신들의 것으로 삼으려 하였지. 숨겨진 이면을 서글픈 목소리로 읊조리는 그의 모습에 채원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은 스승님과 어머니가 차명을 받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반성커녕 스승님께서 남긴 유작, 지금은 속칭 사라진 시라 불리우는 그 작품을 훔칠 생각뿐이었다 이 말이오. 자신들의 이름을 붙여 세상에 내놓으려 했지. 그 사실을 모조리 알게 된 나는 내 스승님의 원통함과 또한 그분을 연모한 내 어머니의 한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었소. 비록 파설 어르신은 나의 친부는 아니었으나 나는 그를 친부 이상으로 존경하고 따랐으니까. 시혁의 절규가 텅 빈 폐가를 울렸습니다. 그는 향로에서 월화향 꽃잎 하나를 꺼내 채원의 발치에 내려놓았어요. 채원 낭자, 줄곧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소이다. 당신의 눈은 비단
종이의 결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더군. 나는 그 점이 매우 마음에 들었소. 모두가 나를 반쯤 돌아버린 한량 취급을 하며 비웃을 때도 당신만큼은 내게 미소를 보여주었지. 하여 한때는 당신에게 순수한 연정을 품은 적까지 있었다. 의금부의 그 뻣뻣한 도사놈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기 전까지는 말이야. 매일 밤마다 그와 붙어 먹으며 참아줄 수 없는 수준까지 내 뒤를 캐내더군. 솔직히 아주 놀라웠소이다. 내 채원낭자 당신이라는 사람을 아주 제대로 본 것이더군. 그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채원에게 다가왔습니다. 허나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어. 여기에서 그만 내 마지막 복수의 제물이 되어주시오. 당신의 죽음을 이용하여 먼저 간 희생자들과의 접점으로 트여 수사에 방해를 해야만 하겠소이다. 의금부 도사놈이 당신의 죽음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자목 궁금해지는군. 채원은 재갈에 막힌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을 쳤지만 시혁은 점점 더 채원의 곁으로 다가올 뿐이었습니다. 한편 채원의 서신을 전해받은 준창은 불길한 예감에 곧장 연당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가게는 텅 비어 있었고 바닥에는 채원의 것이 분명한 놀이개 하나와 격렬한 다툼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지요. 준창의 심장이 얼음물에 잠긴 듯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포효할 것 같은 분노를 억누르며 이성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침착해야 한다. 그녀는 분명 단서를 남겼을 것이야. 준창은 매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가게 안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탁자 위에 펼쳐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평범한 백지처럼 보였지만 준창은 그 위에 미세하게 찍힌 먹의 흔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글씨를 쓰다만 흔적이 아니었어요. 채원이 그에게 보여주었던 한양이 옛 지물포들이 사용하던 약도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먹 자국이 가리키는 곳은 단 한 곳. 5년 전 역도의 처단이 이루어진 이후 아무도 찾지 않는 북촌의 폐가 바로 파설의 옛 집터였습니다. 준창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검을 고쳐쥐고 지원을 요청할 겨를도 없이 홀로 어둠을 뚫고 미친 듯이 달려가기 시작했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어요. 채원낭자를 잃을 수는 없도다. 업도도 명예도 이제는 그 무엇도 그녀의 목숨보다 중한 것은 없느니라. 그녀가 위험에 처한 이유는 그저 나의 수사를 도와 깊이 관여했기 때문이니 한시를 지체할 수 없다. 이윽고 폐가의 낡은 문짝이 거친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들이닥친 것은 밤바람이 아니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보다 더 깊은 분노를 눈에 담은 사내 이준창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검은 희미한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의 숨소리는 분노를 억누르는 맹수의 그것처럼 거치었습니다. 거기까지! 준창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폐가의 공기를 갈랐지요. 채원에게 다가서던 권시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 대신 마침내 올 것이 왔다는 듯한 기묘한 체념과 광기가 뒤섞여 있었지요. 역시 찾아올 줄 알았소, 의금부 나으리. 이 계집이 분명 뭔가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까 싶었거든. 채원낭자를 풀어주어라.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하나 어찌되었든 너의 원하는 2명의 희생자로 끝났어야 했다. 무고한 일을 헤아려는 순간 너의 복수는 명분을 잃고 그저 추악한 살인으로 전락할 뿐이다. 준창은 검 끝을 시혁에게 겨누며 한 걸음씩 다가섰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묶여있는 채원에게 고정되어 있었지요. 공포에 질려 창백해진 그녀의 얼굴을 보자 그의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시혁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지요. 명분, 추악한 살인, 법도와 명분을 입에 달고 사는 당신 같은 자가 뭘 안단 말이오. 내 어머니는 역적의 여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비참하게 더럽혀지고 숨을 거두셨소. 내 스승께서는 충심을 바친 세상에게 버림받고 이 차디찬 곳에서 피를 토하며 절명하셨지.
그런데 저 위선자 놈들은 무엇을 했소? 반성은커녕 스승의 피와 눈물이 담긴 시를 훔쳐 제 놈들의 명예를 드높이려 하였지?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정의로운 세상인가? 시혁의 처절한 항변에 준창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복수심 저편에 웅크린 깊은 슬픔과 원통함이 법도의 칼날로는 뵐 수 없는 인간적인 연민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었어요. 너의 사정은 딱 하나. 허나 그렇다고 하여 네가 행한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느니라. 법도는 비정하지만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내 스승의 명예 또한 피 묻은 손으로는 결코 되찾을 수 없음을 어찌 모르느냐. 준창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시혁은 품에서 단검을 꺼내 들어 채원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마라. 이 계집과 함께 저승길 동문화될 테니. 일촉즉발의 상황, 준창이 숨을 멈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시혁이 가져다 댄 단검의 끝에 채원에게 묶여있던 재갈이 베어 떨어졌고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몹시도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놀랍도록 단단했지요. 나으리, 당신의 스승께서 과연 당신의 이러한 모습을 원하실까요? 시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월화양을 굳이 희생자들의 곁에 내려놓으셨다는 것은 나으리께서 스승님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는 의지를 뜻하신 것이겠지요. 듣기로 스승님께서만 비법을 가지셨다는 월양목의 향기는 귀신을 쫓고 마음을 맑게 한다 들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복수가 아니라 맑은 먹의 향기로 스승의 이름을 세상에 알렸어야 마땅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스승이 씨를 사랑했다면 그의 글에까지 피로 먹칠을 해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채원의 말이 이어지자 시혁이 두 눈을 질끈 감으며 하늘을 향해 탄식을 뱉었지요. 그는 일순 주춤했고 준창은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람처럼 몸을 날린 그는 시혁의 팔을 쳐내 단검을 떨어뜨리려 했지요. 그러나 시혁 역시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두 사람은 뒤엉켜 굴렀습니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시혁이 휘두른 단검이 준창의 왼팔을 깊게 베고 지나갔어요. 흑! 준창이 짧은 신음을 터뜨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소매가 순식간에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채원이 비명을 질렀고 권시혁은 그 틈을 타 달아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창은 부상당한 팔을 부여잡고도 다시 몸을 날려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는 제압하여 손목에 오라를 씌웠지요. 너의 스승, 파설의 억울함은 내 반드시 주상께 고하여 바로잡으마. 허나 너의 죄는 법도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준창의 말에 시혁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답니다.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권시혁의 자백으로 희생자들이 파설의 유작을 훔치려 한 정황이 드러났고 준창은 주상에게 약조한 대로 간계로 가려진 파설의 충심과 또한 그의 문학적 업적을 소상히 아뢰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주상은 이를 간합하여 파설의 실추된 명예를 복권시키고 그 시를 널리 알리도록 명하였고 한양은 한동안 비운의 천재 시인과 그의 제자가 얽힌 비극적인 이야기로 술렁였지요. 그 소란이 잦아들고 며칠이 지난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연당에는 따사로운 햇살이 스며들어 가지런히 정돈된 종이와 먹 위로 금빛 가루를 뿌려놓은 듯 했습니다. 채원은 묵묵히 붓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지요. 사건이 끝난 후 준창은 단 한 번도 연당을 찾지 않았습니다. 부상을 치료하고 있다는 소식만 들려올 뿐 기별 한 통 없었지요. 애초에 신분이 다른 나으리와 연이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나 막상 일이 되니 참으로 마음이 헛헛하고 슬프기만 하구나. 사건이 해결되는 순간 꿈 같던 시간 역시 끝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서운해지는 마음만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때
가게 문에 달린 풍경이 맑은 소리를 내며 울렸습니다. 채원이 무심코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이 커다래졌습니다. 문 앞에는 왼팔에 흰 천을 감은 이준창이 서 있었지요. 그는 예전처럼 관복 차림이 아닌 평범한 선비의 옷차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어색한 침묵과 함께 오직 종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먹의 향기만이 흘렀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준창이었어요. 몸은 괜찮소? 네, 나으리 덕분에 멀쩡합니다. 그러는 나으리야말로 팔은 괜찮으십니까? 채원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준창은 괜찮다는 듯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채원의 얼굴에 스치는 서운함을 읽었는지 준창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펼쳐진 자아선지를 손끝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이것이 그 말로만 들어본 자아선지로군. 그럼 어디 값비싼 종이 위를 한번 미천한 솜씨로 망쳐보아도 되겠소. 그러자 채원은 살며시 미소 짓고는 말없이 최고급 송연묵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준창이 옆에서 다소곳이 먹을 가는 소리가 두 사람의 조심스러운 마음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먹이 곱게 갈리자 준창은 붓을 들어 먹물을 듬뿍 찍었지요. 그리고는 채원이 내어준 자아선지 위에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시 한 수를 적어 내려갔답니다. 이윽고 시를 다 적은 준창은 붓을 내려놓고 채원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월하 묵향수산, 연구운 지신불마, 달빛 아래 먹향은 흩어져도 그대 향한 마음은 지워지지 않으리. 채원이 붉게 물든 뺨으로 천천히 자신의 시를 읽자 준창이 머쓱해하며 머리를 긁적였지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얼음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스한 봄볕 같은 온기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내 마음 하나로 그대를 함부로 내 세상에 끌어들일 수는 없을 거라 생각했소. 그것은 그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굴레를 씌우는 일이 될 테니. 더군다나 일전처럼 그대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보고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잠긴 듯한 그의 말에 채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별의 인사와도 같았음을 직감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녀는 눈물을 감추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준창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고개 숙인 채원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 올려 자신을 보게 했습니다. 마음까지 법도에 묶어둘 수는 없는 노릇이더군. 그러니 괜찮다면 앞으로 이 연당에 내가 자주 들러도 되겠소? 흉악한 사건을 담당하는 의금부의 관리가 아니라 그저 좋은 종이와 먹을 사랑하는 한낱 선비로서 말이오. 그의 말에 채원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창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있었지요. 마음만은 채원의 곁에 머물고 싶다는 애틋한 고백이었습니다. 채원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이내 환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채 아름다운 미소로 힘껏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빛 아래 시작된 비극적인 사건의 끝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에게 가장 귀한 인연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당에는 좋은 종이와 먹을 사러 오는 한 선비의 발길이 잦아졌다는 풍문이 저작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지물포 여주인은 언제나 그를 위해 가장 좋은 차와 가장 따뜻한 미소를 준비해 두었다고 하지요. 월하의 묵향은 비극과 함께 흩어졌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을 새로운 향기가 피어나기 시작했다는 후문과 함께 난향야화의 21번째 이야기 보따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사옵니다. 난향야화에 방문해주신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뵐 때까지
간에 두루 평안하시길 바라겠사옵니다.